낡은 집의 시계추가 느리게 흔들렸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진행자의 목소리만이 집안을 채웠다. 누군가는 이 고요를 평화라 부를지 모르지만 윤태호에게는 고독 그 자체였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 밥상은 늘 혼자였고 말동무는 창밖에 날아드는 새소리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그의 하루는 정지된 듯 고요했다. 아들 윤도현과도 대화는 끊어진 지 오래였다. 서로 얼굴을 마주해도 오가는 말은 밥 먹었냐, 응. 그 두 마디가 전부였다. 그 침묵은 시간이 흐를수록 벽이 되었고 벽은 점점 두꺼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 한마디로 잊혀있던 감정들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기쁨과 안도,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 왜 아들은 예비 신부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까? 그 물음은 태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우연히 낯선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난다. 따뜻한 미소, 세심한 손길, 오래전 아내를 닮은 목소리.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태호는 커피잔을 입가에 대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는 감촉만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늦은 오후의 햇살은 거실 한쪽 벽에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학급부와 시험지 더미를 덮고 있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매일 밤 다음날 수업을 준비했다. 46년간 교단에 선 베테랑 교사였지만 준비 없이 교실에 들어서는 일은 없었다. 원칙과 규율의 윤샘. 동료 교사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었다.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아니, 어쩌면 그 별명을 위해 더욱 엄격해진 것일지도 몰랐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은 용납하지 않았고 지각하는 학생에게는 반드시 벌을 줬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차가운 눈빛으로 훈계했다. 학생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그의 반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유독 성실했고 상급학교 진학률도 높았다. 하지만 그 태도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태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 순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25살의 아들 도연이 서 있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지만 그 표정 어디에도 편안함은 없었다. 도연아, 이번 달 성적표 나왔지? 가져와. 기억 속에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다. 도연은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전교 10등 안에는 항상 들었고 때로는 3등이나 4등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호는 만족하지 않았다. 3등이면 뭐해? 1등을 해야지. 아버지, 이번에는 수학이 어려워서. 변명하지 마라. 변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아들의 말을 자르며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그 말 이후로는 성적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적표를 조용히 식탁 위에 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1등을 했을 때조차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잘했구나. 그것이 칭찬의 전부였다. 안아주거나 함께 기뻐하거나 자랑스럽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짧은 인정만 있을 뿐이었다. 반면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긴 훈계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왜 항상 화만 내세요? 도연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말이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럼 한 번이라도 잘했다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순간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당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교사로서, 아버지로서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말로만 칭찬해주면 게을러진다. 남자는 원래 말이 적은 법이야.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태호는 아들의 방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는 못했다. 순자가 세상을 떠난 것은 도연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녀는 태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여보, 도연이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태호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던 그였지만 그날만은 어쩔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연은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아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도연 역시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고생 많았다. 조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밤, 태호가 아들에게 건넨 말이었다. 네. 도연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다. 그 이후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태호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고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주말에는 아예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혹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며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태호가 물어봐도 도연의 대답은 늘 간단했다. 친구들이랑 있었어요. 뭐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영화 보고.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만의 생활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 자신도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다. 평생 습관처럼 지켜온 권위적인 태도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군대를 다녀온 도연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제대 후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닌다고 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태호는 혼자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순자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나 된장국 대신 간단한 라면이나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갔다 올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서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태호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혼자서 보는 오락 프로그램은 재미없었고 뉴스는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농부였던 아버지는 말이 적었다.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가족들과 대화보다는 묵묵히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어쩌다 입을 열면 훈계나 지시였다. 태호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겠다. 젊은 시절 그렇게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자신도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가웠을지도 몰랐다. 적어도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에 말을 아꼈지만 자신은 그저 권위를 지키고 싶어서 침묵했던 것 같았다. 남자는 원래 말이 없는 법이야.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위로가 되었던가?
나이가 들수록 그 침묵이 외로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 밤이 깊어갔다. 도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태호는 침실로 향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순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너무 딱딱하게 살았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호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들.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걸까? 언제부터 그 사랑이 차가운 기대와 압박으로 변해버린 걸까? 태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랜 세월 교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제대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쿡 찔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호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아버지였고 어린 도연이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꿈속의 태호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태호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평생 습관이 된 기상 시간이었다. 교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3월의 끝자락, 봄이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젯밤 도연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들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에 놓인 신발도 그대로였다. 친구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 갔다고 했으니 늦어도 오늘은 돌아올 것이었다. 태호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했다. 순자가 있을 때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이나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다. 남편과 아들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름이 낀 흐린 날씨였다. 그저 말을 해보고 싶어서 나온 말이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끔씩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을까? 오전 시간은 평소처럼 흘러갔다. 태호는 신문을 읽고 틈틈이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했다. 여전히 주 3회 시간 강사로 인근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완전히 은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너무 적적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태호는 답장을 보내려다가 말았다. 알았다고 보내기에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조심히 들어와라고 하기에는 왠지 어색했다.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오후 내내 태호는 집안일로 시간을 보냈다.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분에 물을 갈아주었다. 순자가 키우던 화분들이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태호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었다. 식물을 키우는 일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그래도 버릴 수는 없었다.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았기 때문이다. 저녁 6시, 태호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어제 사온 김치와 계란, 그리고 며칠 전 끓여놓은 된장국이 남아 있었다.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간소했다. 정성스럽게 차려봤자 먹어줄 사람도 없고 그럴 기운도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오래된 집 전화였다. 요즘은 휴대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집 전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혹시 긴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였다. 전화를 받기 전 태호는 잠시 멈춰섰다. 요즘은 집 전화로 걸려오는 것이 대부분 보험 권유나 대출 광고였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면 다를 수도 있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는 분명히 도연이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어딘가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응, 도연아. 지방에서 거나? 아니요, 벌써 서울에 돌아왔어요. 그럼 언제 집에 들어오니? 그게, 아버지, 잠깐 시간 있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태호는 가스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끝이 흐려졌다. 수화기 너머로 도연이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다. 저 결혼합니다. 순간 태호의 손이 굳어졌다. 수화기를 꽉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결혼? 아들이 결혼한다고? 뭐라고? 결혼합니다. 아버지. 두 번째로 듣는 말이었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놀라움이 먼저였다. 언제부터 누구와 만나고 있었던 건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놀라움 다음에 찾아온 감정은 의외로 안도감이었다. 31의 나이까지 결혼은커녕 연애하는 모습도 보지 못해서 은근히 걱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혹시 평생 혼자 살 생각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위축되어서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었다. 그래, 잘했다. 태호는 겉으로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묘한 서운함도 있었다. 언제부터 연애를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결혼할 계획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날짜는 언제로 정했니? 다음 달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 그럼 한 달도 안 남았네. 네. 조금 급하긴 하지만 태호는 속으로 의아했다. 결혼 준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웨딩홀 예약부터 시작해서 예단, 혼수, 청첩장.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과연 가능할까? 혹시 무슨 급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장소는 어디로 정했니?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규모로 할 생각이에요. 작은 규모라니?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아버지,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도연의 목소리에서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태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아들의 결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았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그런데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대는 어떤 분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나도 안다. 내가 나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는 안 할 테니까. 나이는? 하는 일은? 어디서 만났니?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다. 하지만 도연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릴게요. 왜? 지금 말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냥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태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왜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걸까? 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언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토요일 어때? 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저녁에 뵐게요. 집에서 저녁을 먹을까? 내가 준비할게. 아니요, 밖에서 먹어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알았다. 태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전화로 캐물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아, 그리고 아버지. 응? 그분도 함께 나올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미리 만나보는구나.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들어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태호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은 도연의 태도였다. 예비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태호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혼 경력이 있거나 자녀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에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태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도연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괜찮을 것이었다. 아들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한 것이니까 믿어주는 것이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을까? 왜 아들은 여전히 자신 앞에서 말을 아끼는 걸까? 태호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아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설레어 했을 것이다. 예비 며느리 이야기에 밤새도록 들떠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따뜻한 반응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 저녁을 다시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식욕이 없었다. 대신 차 한 잔을 끓여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토요일이면 만나게 되겠구나. 태호는 벌써부터 긴장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사를 해야 할까? 너무 딱딱하게 굴면 안 될 텐데. 하지만 너무 허물없이 굴기에는 또 어색할 것 같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아들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에 대한 단말이다. 혹시 자신 때문이 아닐까? 평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거워졌다. 아들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렇게도 무서운 아버지였나? 태호는 차를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벌써부터 길게만 느껴졌다. 토요일까지는 아직 사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태호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어수선했다. 수업 준비를 하다가도 문득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떠올랐고 책을 읽다가도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졌다. 목요일 오후 태호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밖으로 나섰다. 특별히 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싶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골목 어귀의 작은 꽃가게, 새로 생긴 베이커리, 오래된 문구점. 이 동네에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어본 적은 별로 없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순자와 함께 자주 찾던 동네 카페였다. 카페온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주말이면 종종 이곳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여보,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볶으신대요. 순자가 처음 이 카페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태호는 커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가 좋아하니까 함께 다녔다. 하지만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한 번도 이 카페에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이어서 혼자 오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카페 앞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예전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인테리어가 약간 바뀌었고 테이블 배치도 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들어가 볼까?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카페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했다. 더군다나 이곳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리기에는 이미 카페 앞까지 와 있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예전과 똑같은 향이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순자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던 창가 테이블이 그대로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운터 쪽을 보니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호를 맞았다. 아, 안녕하세요. 태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예전 사장님은 어디 갔을까? 혹시 카페가 바뀐 건 아닐까? 처음 오시는 건 아니시죠?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여성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태호는 놀랐다. 자신을 본 적이 있다고? 아, 혹시 예전에 부인분과 함께 오셨던 분이세요? 창가 자리에 자주 앉으셨던. 그녀의 말에 태호의 눈이 커졌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기억하다니. 언제 본 적이 있었던가? 저는 박은하라고 해요. 여기 매니저예요. 사장님이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저한테 맡겨주셨거든요. 은하는 밝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다. 태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예전 사장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카페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윤태호 선생님이시죠? 부인분이 자주 얘기해 주셔서 기억하고 있어요. 태호는 더욱 놀랐다. 순자가 자신 이야기를 했다고? 언제 어떤 이야기를? 부인분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하시면서요. 은하의 말을 들으며 태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순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셔서 혹시 이사 가신 건 아닌가 했어요. 은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태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은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호는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아내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웠다. 그래서 그동안 이곳에 오지 못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정말 이해해요. 부인분이 얼마나 이곳을 좋아하셨는데. 저도 그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은하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태호는 그녀가 순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오늘은 따뜻한 차 어떠세요? 날씨가 쌀쌀해서 몸이 으슬하실 것 같은데요. 은하가 다정한 목소리로 제안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하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톤이었다. 그래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무엇을 마실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다. 그냥 은하의 제안에 따르고 싶었다. 생강차로 드릴게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좋거든요. 은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창가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순자와 늘 앉던 바로 그 자리였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가로수의 새싹들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순자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부인분이 늘 이 자리에 앉으셨죠? 햇살이 잘 드는 자리라고 좋아하셨어요. 은하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맞아요. 아내가 햇살을 참 좋아했어요. 부인분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부인분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는 새로운 순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집에서 보던 아내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날은 제가 힘들어 보인다며 특별히 쿠키를 사주시기도 하셨어요. 학생이 많이 힘들지? 우리 은하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라고 하시면서요.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과 아들만이 아니라 이런 젊은 여성에게까지 엄마 같은 마음을 베풀었던 것이다. 부인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그때도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취업 준비 잘하고 있냐고, 좋은 곳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녀도 순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던 때였으니까 4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태호는 계산해 봤다. 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부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로 잘해줘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땐 단순한 조언인 줄 알았는데 은하는 말끝을 흐렸다. 아마 지금에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었다. 태호는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알싸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도 자주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더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 싶었어요. 은하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성껏 준비해 드리고 싶었다는 말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고맙습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단순히 차를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순자를 기억해주고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부인분을 닮으셨어요. 네. 부인분도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랬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랬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은하의 말을 들으며 태호는 순자의 병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아들을 걱정하며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던 그녀의 모습을. 그 순간 태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괜찮으세요? 은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아내 생각이 나서요. 태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많이 그리우시죠? 저도 부인분이 그리워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은하는 조용히 곁에 앉으며 말했다. 위로하려는 의도보다는 그저 함께 있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태호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자주 오세요. 부인분이 좋아하셨던 이곳이니까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게요. 오늘 와서 좋았습니다. 태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순자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안함이었다.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설 때 태호는 은하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좋은 차도 주시고 아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천만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항상 환영이에요. 카페를 나서면서 태호는 뒤돌아봤다. 은하가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미소에서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기 같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순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그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은하가 참 좋은 아이지요? 우리 딸 같아요. 카페에서 돌아온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는 다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어제 만났던 은하라는 여성이 자꾸 생각났다. 순자를 그렇게 따뜻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왜인지 모를 어색함도 있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태호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단순히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금요일이 되었다. 내일이면 도연과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날이었다. 태호는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긴장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상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서 태호는 또다시 밖으로 나섰다. 집에만 있으면 괜한 생각만 더 하게 될 것 같았다. 걷다 보니 어제와 같은 길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어제 왔는데 또 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카페 유리창을 통해 안이 보이고 있었다. 은하가 카운터에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결국 태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은하가 밝은 미소로 태호를 맞았다.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을 맞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네, 또 왔네요. 태호는 약간 부끄러운 듯 말했다.
어제 왔는데 또 온 것이 왜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좋아요. 자주 오셔야죠. 어제 창가 자리에 앉으셨죠? 오늘도 그쪽으로 가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은하는 태호가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지 벌써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세심함이 태호에게는 낯설면서도 고마웠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어제와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태호는 무심코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어제 생강차 잘 드셨죠? 은하가 다가와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오늘은 커피로 할까요?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러운 걸로? 아메리카노면 됩니다. 알겠어요. 저희 원두가 정말 좋거든요. 부인분도 여기 커피를 참 좋아하셨어요. 은하가 주문을 받아가며 자연스럽게 순자 이야기를 꺼냈다. 태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편안했다. 어제처럼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내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태호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평일 오후라서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한 구석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년 부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와 나도 저렇게 앉아서 이야기했었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화보다는 각자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았다. 태호는 늘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었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거나 다른 손님들을 관찰하곤 했다. 커피 나왔어요. 은하가 향긋한 커피를 가져왔다. 컵과 함께 작은 쿠키도 놓아줬다. 서비스예요. 오늘 새로 만든 건데 맛보시라고. 고맙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짜 맛있었다. 쓰면서도 부드럽고 향이 깊었다.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저희가 직접 로스팅하거든요. 원두 선택부터 볶는 정도까지 다 신경 써서 해요. 은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카페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혼자 다 하시나요? 아니요. 사장님이 가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와요.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해요. 힘들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좋아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단골 손님들과는 더욱 그래요. 은하의 말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순자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면 한참씩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부인분도 그러셨어요. 처음 몇 번 오셨을 때는 조용히 계시더니 나중에는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거든요.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태호가 궁금해서 물었다. 주로 가족 이야기요. 남편분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신다고,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태호는 놀랐다. 순자가 자신을 자랑했다니.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아들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요. 대학 잘 다니고 있다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라고. 그랬군요. 근데 가끔은 걱정스러워 하시기도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잘 안 한다고, 서먹한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태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순자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다. 남편분이 너무 진지하셔서 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안다고,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라고. 은하의 말이 계속될수록 태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순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과 아들 사이의 문제점도, 그 근본 원인도.
부인분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곧 군대 제대한다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태호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순자의 마지막 소원이 그것이었다니. 죄송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은하가 태호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태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비록 늦었지만 순자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서 오히려 고마웠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은하는 다른 손님들을 돌보러 갔다가 다시 태호 근처로 와서 테이블을 닦거나 정리하는 일을 했다. 태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은하의 손놀림은 정말 섬세했다. 컵을 닦을 때도 테이블을 정리할 때도 손님에게 음료를 내어줄 때도 모든 동작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그런 모습이 순자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을 두었더라면 저런 모습이었을까? 문득 그런 상상이 들었다. 태호와 순자는 도연 외에는 다른 자녀를 갖지 못했다. 순자는 가끔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다. 아들과는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함께 쇼핑도 가고 수다도 떨 수 있을 거라고. 은하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든 손님에게는 정중하고 친근하게, 젊은 손님에게는 편안하고 밝게, 상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더 드실까요? 은하가 태호의 빈 커피잔을 보며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오실 수 있겠네요. 그 말을 듣고 태호는 내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내일은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좋겠어요. 오랜만에 만나시나 보네요. 네, 그런데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요. 결혼한다고 하네요. 정말요? 축하해요. 부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은하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쁘긴 한데, 솔직히 긴장도 돼요. 아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지가 언제인지, 그리고 며느리 될 분도 만나야 하고, 걱정 마세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아드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실 테니까. 은하의 위로에 태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딱딱한 아버지였거든요. 아내 말로는 아들이 저를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존경하실 거예요. 부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드님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한다고. 그 말을 듣고 태호는 조금 위안을 얻었다. 적어도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었다. 용기 내세요.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은하가 격려하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카페를 나서면서 은하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좋은 조언도 들었고 천만에요. 내일 잘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들려주세요.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호는 은하와의 대화를 되새겼다. 순자가 자신과 아들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걱정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은하의 따뜻한 격려도 힘이 되었다. 저런 딸이 있었다면 태호는 또다시 그런 생각을 했다. 은하의 다정함과 세심함이 마치 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젊은 시절의 순자 같기도 했다. 그 따뜻한 미소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태호는 내일 있을 만남을 준비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며느리 될 분에게 어떻게 인사할지, 하나하나 신경 쓸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은하의 격려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보자. 태호는 그렇게 다짐했다. 순자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과 아들이 가까워지는 것이었다면 이제라도 그 소원을 이뤄줘야 했다. 비록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볼 생각이었다. 잠들기 전 태호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내일 도연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요. 잘 될 거죠? 사진 속의 순자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태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그리고 오래전 순자가 선물해준 시계까지 찼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니까 단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캐주얼하게 입기에는 중요한 만남이었다. 결국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만 입기로 했다. 시간은 오후 5시. 도연이 예약했다는 식당에 가려면 6시까지는 출발해야 했다. 아직 1시간이 남았지만 태호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일까? 며칠 동안 계속 떠올렸던 궁금증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도연이 그렇게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많은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태호는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어제 은하가 해준 말이 계속 떠올랐다.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이 용기를 주었다. 오늘은 정말로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예비 며느리에게도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6시가 되어 집을 나섰다. 도연이 예약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식당이었다. 미담이라는 이름의 작고 아늑한 곳으로 전통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듯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도연이 이미 와 있었다. 하지만 혼자였다. 예비 며느리는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도연이 일어서서 인사했다. 평소보다 더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다. 검은색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 스타일이 어른스러워 보였다. 응, 일찍 왔네. 상대방은? 곧 오실 거예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받았어요. 부자는 작은 개별방에 앉았다. 한옥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방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이 식당 어떻게 알았니?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해서. 그래, 분위기가 좋네. 간단한 대화만 오갔다. 태호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도연도 마찬가지인 듯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어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도연이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다. 태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태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들어온 여성은 다름 아닌 카페의 은하였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지만 분명히 그녀였다. 태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다. 은하가? 카페에서 만났던 그 은하가 도연의 약혼자라고? 태호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은하 역시 놀란 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호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아버님이 도연 씨 아버지셨구나. 너희들이 서로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황당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태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따뜻한 여성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도연아, 이 아이가 내 약혼자란 말이냐? 태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뭔가 미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네, 맞아요. 제가 도연 씨와 결혼하기로 한 박은하입니다. 은하가 대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태호를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더 정중했다. 그럼 내가 카페에서, 네, 아버님과 며칠 전에 우연히 만나 뵀어요. 그때는 도연 씨 아버님이신 줄 몰랐어요.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도연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고 은하는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화나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래. 태호는 진심이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란 것이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할까? 저도 정말 놀랐어요. 카페에서 배웠을 때 혹시나 했는데 정말 도연 씨 아버님이시네요. 은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호는 갑자기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은하와 나눈 대화들, 순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조언들. 모든 것이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되었다. 그럼 내가 부인분 얘기를 들어서 네, 사장님에게서 들었어요. 단골 손님이셨다고,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은하가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궁금하시죠?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하려는 듯했다. 응, 작년 여름부터예요. 제가 카페에 자주 가게 되면서 은하 씨를 알게 되었어요. 작년 여름? 태호는 계산해 봤다. 벌써 8개월 정도 만나온 셈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도연의 설명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다. 8개월 동안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왜 말하지 않았니? 태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결국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는 뭘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잘못 말하면 혼날까봐, 실망시킬까봐. 도연의 고백에 태호의 가슴이 쿡 찔렸다. 어제 은하에게서 들었던 순자의 걱정이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결혼한다고만 말하고 나중에 결혼식 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건 너무하잖아요. 도연 씨, 은하가 도연을 타이르듯 말했다. 아버님도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숨기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은하 씨가 설득했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태호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슬펐지만 동시에 은하가 이런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에 고마움도 느껴졌다. 도연 씨가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표현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라고 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존경해? 태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정말 많이 존경해요. 카페에서 아버님 얘기를 정말 자주 해요.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얼마나 원칙을 지키며 사시는지. 은하의 말을 듣고 태호는 도연을 바라봤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니 부끄러워하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해요. 아버님의 기준에 못 미칠까봐, 실망시킬까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때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만 그만큼 존경했어요. 다른 애들 아버지와는 달랐거든요. 항상 바르고 원칙이 있고 학생들한테도 인정받고.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어요. 태호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애하는 것도 말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아버지가 은하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나?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언제 내 일에 반대한 적이 있니? 태호가 물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반대하지는 않았어도 늘 더 잘하라고, 더 노력하라고만 했던 것 같았다. 직접적으로 반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항상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잖아요. 도연의 말이 태호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태호가 중얼거렸다. 네,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너무 딱딱한 아버지였구나.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지. 도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는 두 부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바라던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내보자. 어떠니? 태호가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수십 년 만에 진짜로 마주잡은 부자의 손이었다. 그리고 은하 씨. 태호가 은하를 바라봤다. 네, 아버님. 고마워요. 우리 도연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태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하는 환하게 웃었다. 저야말로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방 안의 어색한 분위기가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오해와 긴장이 풀리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결혼 얘기를 해볼까?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버님. 은하와 도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그렇게 이상하고 운명적인 만남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세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화기애애해졌다. 태호는 오랜만에 아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눴고 은하는 두 부자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도연이 약간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술을 조금 마신 덕분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그러게, 내가 너무 딱딱했나 보다. 태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다. 은하 씨는 언제부터 카페 일을 하게 되었나요?
태호가 궁금해서 물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어요. 원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나 보네요. 아내도 그런 성격이었어요. 태호의 말에 은하가 환하게 웃었다. 부인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다고. 그래요. 너무 일찍 떠나서. 태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이제는 순자를 그리워하면서도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도연이 제안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잠깐 들르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가서 보세요. 은하 씨도 함께 가요. 세 사람은 도연의 원룸으로 향했다. 대학가 근처에 조금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좁긴 하지만 나름대로 아늑해요. 은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태호는 아들의 집에 오는 것이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도연이 작은 소파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내왔다. 낡은 상자였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태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표지가 해진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다. 이게 첫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도연의 사진이 나타났다. 유치원 때의 모습이었다. 태호와 순자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태호는 놀라면서도 감동했다. 아들이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도연의 모습,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의 기념사진,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들. 어머, 도연 씨 어릴 때 정말 귀여웠네요. 은하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지금도 귀엽죠? 태호가 농담조로 말하자 도연이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 사진첩을 넘기다가 태호의 손이 멈췄다.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들이 중학생일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세 사람이 모두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예쁘셨는데요.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호는 아들이 순자를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계속 사진을 넘기다가 태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진 뒤쪽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뭐니? 아, 그거요. 도연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적어 놓은 거예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뒤집어 봤다. 도연의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이날은 웃어주셨다. 태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의 웃음을 그렇게 기특하게 여겼다니. 다른 사진의 뒤쪽도 확인해 봤다. 과학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다음에는 더 잘하라고 하셨다. 그래도 사진은 찍어주셨다. 가족여행. 아버지가 드물게 장난을 쳐주셨다. 어머니가 많이 웃으셨다.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아버지가 고생했다고 말해주셨다. 칭찬은 아니었지만 기뻤다. 사진마다 적힌 글들을 읽으면서 태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도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찍은 것이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늘 무서웠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다만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도 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마지막 문장을 읽은 순간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도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사진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도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니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해주지 못했으니까. 은하는 조용히 두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을 참기 어려웠지만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알고 있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아니야. 말로 해줘야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거든.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태호는 순자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약속했는데 끝내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 사랑한다, 도연아. 태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아버지.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고,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아버지를 둬서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 만에 진짜로 안아본 것이었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도연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다. 은하 씨도 고마워요. 태호가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요? 도연이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알아줘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천만에요. 도연 씨는 아버님이 늘 곁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은하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아버지라는 권위 뒤에 숨지 않을게. 아버지. 그리고 은하 씨. 태호가 은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제가 뭔가 부족한 아버지지만 딸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네. 네, 아버님.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 순간 작은 원룸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사진첩 한 장 한 장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연이 중얼거렸다. 그럼요. 분명히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은하가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마치 순자의 따뜻한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야 약속을 지켰어. 우리 도연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좋은 딸도 생겼어. 마음속으로 순자에게 말하며 태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을 느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네요. 그 꿈에서 태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달 후, 이른 봄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토요일 오전이었다.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 펜션은 고요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마당에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화사한 봄의 전령처럼 들려왔다. 결혼식은 정말로 소박했다.
큰 호텔이나 예식장 대신 한옥의 작은 마당을 선택한 것은 은하의 아이디어였다.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맞았다. 태호는 이런 조용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무척 좋아했다. 아버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은하가 태호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순자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 정말 좋은 날이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니?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그라면 이런 농담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사진첩을 본 그날 이후 태호와 도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피하지 않았고 태호는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은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다. 도연이는 어디 있니?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은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럴만하지. 나도 내 어머니와 결혼할 때 많이 떨렸거든. 태호는 자연스럽게 순자 이야기를 꺼냈다. 예전에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도 오늘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당연히 계시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태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다. 태호의 동료 선생님 몇 분과 도연의 친구들, 그리고 은하의 가족과 카페 동료들까지 합쳐도 30명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박함이 오히려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도연과 은하가 손을 잡고 들어왔다. 도연은 짙은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한층 더 의젓해 보였다. 태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어느새 한 여자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아버님, 감동하고 계시네요. 옆에 앉은 은하의 어머니가 속삭였다. 은하의 어머니는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났는데 딸을 닮아서 정말 따뜻한 분이었다. 아들 결혼식에 안 감동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다. 신랑 윤도현, 신부 박은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두 사람의 대답이 한옥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호는 계속 순자를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 분명 아들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은하를 친딸처럼 아꼈을 것이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도연과 은하가 태호 앞에 무릎을 꿇고 깊게 절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고맙다, 도연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줘서. 태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아들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태호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은하가 태호 앞에 다가와 정중히 절했다. 아버님, 이제는 제가 따뜻한 밥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은하의 말에 태호는 가슴이 벅찼다. 밥상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평안을 돌본다는 의미였다. 순자가 평생 해왔던 일이었다. 고마워, 은하야. 아니, 우리 딸. 태호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은하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로 딸이 된 것 같았다. 아버님도 이제 혼자가 아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은하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식이 끝난 후 모든 하객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다. 태호는 도연과 은하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 꼭 크게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은하가 말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사진 옆에 걸자. 태호의 제안에 도연과 은하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간단한 피로연이 열렸다. 태호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날이었다. 선생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동료 교사 한 분이 말했다. 그런가요? 아마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정말 좋아 보여요. 선생님을 많이 따르는 것 같고. 네, 정말 좋은 아이예요. 딸 같아요. 태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마지막에는 세 가족만 남았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은하가 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말했다. 그럼 완벽한 결혼식이었어. 태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뵐게요. 도연이 인사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그리고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돌아와서는 우리 자주 만나자. 이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아버지.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태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들이 결혼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정말 평안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도 있고 딸 같은 며느리도 있었다. 순자야, 오늘 우리 도연이 결혼했어. 정말 좋은 사람과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전해졌어. 태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순자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고요한 정막이 맞았다. 하지만 예전의 그 무겁고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이제는 평온하고 따뜻한 고요함이었다. 태호는 거실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이제 시작이야.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나서 한 사람 윤태호로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겠네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 보여요. 응,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태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